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어. 100m만 더 힘내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고 이승철은 눈을 떴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번졌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군화가 눈앞에 보였고 그 위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개같은 놈이 또 할당량을 못 채워? 등짝에 또 한 번 발길질이 날아왔고 승철의 몸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석탄 더미 사이로 몸이 미끄러졌고 손바닥에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독방이었으니까요. 45의 나이카지만 그의 몸은 이미 70 노인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함경북도 산골 깊숙이 자리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대가였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살아남았을까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마저 쓰러진 이곳에서 어떻게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려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 4시 호각 소리가 사모 막사를 찢었습니다. 승철은 얼어붙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고 어깨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옆에서는 70이 넘은 아버지 이광수가 거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뼈만 남아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움푹 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승철이 속삭였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막사 안으로 들어왔고 몽둥이로 바닥을 두들겼습니다. 빨리 안 나와? 오늘 할당량 못 채우는 놈은 저녁 배식 없다. 수감자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가 얼굴을 때렸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사상 교육장으로 향하는 길, 승철은 고개를 들어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는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곳은 너무 멀었습니다.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수감자들을 후쳤고 기관총을 든 병사들이 사방을 지켰습니다. 교육장에서 1시간 동안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고발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게으름을 반성했습니다. 살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진심 따위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아침 배식은 옥수수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물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떠다니는 것이 전부였지만 승철은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배탈이 났고 배탈이 나면 일을 못했고 일을 못하면 맞았으니까요. 옆에서 아버지가 죽그릇을 들고 떨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아버지. 승철이 아버지의 그릇을 받아 조심스럽게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부터 먹어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했으니까요. 석탄 광산으로 향하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수십 명의 수감자들이 짐짝처럼 실려갔고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승철의 옆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앉았습니다. 최근 들어 같은 막사에 배치된 박영민이었습니다. 영민은 승철을 힐끗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얼마나 계셨습니까?
승철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지쳐서 눈을 감고 있었고 보이부 요원은 트럭 뒤편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0년 넘었네. 영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승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들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20년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영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의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승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김혜숙,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수용소에 온 지 3년 만에 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하루 한 끼 옥수수 죽으로는 50줄의 여자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승철이 잠에서 깨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시신을 치우라고 명령했고 승철은 직접 어머니를 공동묘지로 끌고 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삽으로 팠고 그 속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삽질을 하면서 승철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렇게 이름 없는 무덤에 묻히겠구나 하고요. 돌아가셨네. 승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광산 입구에 멈췄고 수감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깊고 어두운 갱도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16시간의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곡괭이로 석탄을 캐고 수레에 실어 나르고 다시 돌아와서 캐고 실어 나르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맞았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저녁을 굶었으니까요.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 멈춰서서 물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승철이 수레를 끌고 갱도 밖으로 나왔을 때 영민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둘 다 온몸이 석탄 가루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형님, 영민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승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지만 그 하늘조차 철조망 너머에 있었습니다. 승철은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겠지. 영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기도 했고 슬픈 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승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이곳의 구조를 안다는 것, 경비 체계를 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탈출 루트를 알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표정을 감췄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스파이를 심어 탈출 기도자를 색출하는 것은 보이부가 자주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영민이 덧붙였습니다. 형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요. 그리고 영민은 수레를 끌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승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기대일까요? 승철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영민이라는 사내가 자신에게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6시 노동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승철이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이부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다. 저들이 우릴 치료해 줄 리 없잖니. 승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에서 아픈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승철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떨렸고 그 떨림이 승철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고 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막사 전체가 그 소리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일을 하다가도 아버지가 주저앉곤 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나무를 베는 일은 이른이 넘은 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온몸이 흔들렸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승철이 달려갔지만 보이부 요원이 더 빨랐습니다. 이 늙은이가 꾀병이냐? 몽둥이가 아버지의 등을 내리쳤고 아버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승철이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요원이 승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도 같이 맞고 싶냐? 승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주먹에 모았고 당장이라도 그 요원의 얼굴을 때려 부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둘 다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요원이 승철을 밀쳐냈고 다른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늙은이 격리 막사로 옮겨. 전염성 질환 의심. 격리 막사, 그곳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치료 같은 건 없었고 그저 다른 수감자들과 떨어뜨려 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승철은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승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막사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뭐라 하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봐야 했습니다. 승철은 보초 교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교대 시간에는 약 10분 정도 감시가 느슨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승철은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을 기어서 이동했고 감시탑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격리 막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각되면 독방 감금이었지만 그것보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격리 막사에 도착했고 녹슨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고 승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승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누워 있었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승철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승철은 바닥을 더듬으며 한 사람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승철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승철을 알아봤습니다. 떨리는 손이 승철의 손을 찾았고 승철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승철아.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늘었습니다. 왜 왔니? 들키면 너도 위험한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와야 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온몸이 떨렸고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승철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승철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런 곳에 데려왔구나. 내 어머니도 내 때문에 죽었고 이제 너마저. 승철이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라. 어떻게든 나가서 살아라. 그 말에 승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곳에서 죽지 마라.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도 그거였어. 승철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아직 젊고 힘이 있어. 나가서 살아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세상에 알려라. 승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이어졌고 그 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승철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막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또 올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조용히 격리 막사를 나왔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승철은 매일 밤 격리 막사를 찾으려 했지만 보초가 강화되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보이부 요원이 승철을 불렀습니다. 이승철, 내 아비 시체 치워라. 승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요원을 따라갔습니다. 격리 막사 앞에는 여러 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버지였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승철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아버지의 뺨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생명의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빨리 안 치워? 요원의 고함에 승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승철은 아버지의 시신을 천으로 감쌌고 끌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넘어 묘지에 도착했고 삽을 들어 땅을 팠습니다. 얼어붙은 땅은 쇠처럼 단단했고 삽이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땅을 팠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했습니다. 구덩이가 파지자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이 아버지를 덮었고 마침내 작은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지판도 없었고 이름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승철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는 삼켰습니다. 눈물만 흘렀고 그 눈물이 눈 위에 떨어져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살아서 나갈게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게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곳이 얼마나 지옥인지. 승철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눈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승철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곳에 묻혔지만 자신만큼은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그날 저녁 승철은 박영민을 찾았습니다.
막사 뒤편 어둠 속에서 둘은 마주 섰습니다. 영민은 승철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영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탈출 가능합니까? 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을 살폈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승철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습니다. 영민이 승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고 동시에 슬픔도 있었습니다. 형님, 각오가 되셨습니까? 잡히면 고문당하고 공개처형 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나갑시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악수에는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두 남자의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르는 동안 영민은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보초 교대 시간, 철조망의 정기 점검일, 감시탑의 사각지대까지 하나하나 승철에게 전달했고 승철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둘은 낮에는 모르는 척했고 밤에만 막사 뒤편에서 만나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긴급 집합이었습니다. 승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집합은 보통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울렸고 그것은 항상 누군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원중앙광장 집합, 당장? 보위부 요원들이 막사마다 돌아다니며 소리쳤고 수감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철은 영민과 눈이 마주쳤고 영민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탈출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중앙광장으로 향하는 길,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줄지어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발소리만 눈 위에서 사각거렸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보위부 병력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교수대가 서 있었습니다. 승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공개 처형이라는 것을요. 수감자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보위부는 그들을 빽빽하게 세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지만 그 온기는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죽음을 목격해야 한다는 공포만 키웠습니다. 한철수 대위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확성기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역자를 처단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반동분자의 말로를 똑똑히 보아라. 두 명의 병사가 한 사람을 끌고 나왔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멍으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찢어져 군데군데 살이 드러났습니다. 맨발이었고 발톱은 뽑혀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승철의 옆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위험했기에 곧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한철수 대위가 죄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동분자는 지난달 심야에 북쪽 철조망을 넘어 공화국을 배신하려 했다.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의 은혜를 저버린 죄로 사형에 처한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소녀를 교수대 위로 끌어올렸고 밧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승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을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수감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고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동정하는 자로 낙인 찍히면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한철수 대위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광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손이 내려왔고 발판이 빠졌습니다. 소녀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고 발이 허공을 헛디뎠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쉬려 발버둥 치는 소리가 광장을 채웠고 그 소리가 승철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승철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파래지고 눈이 튀어나올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혀가 입 밖으로 나왔고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이었을까요? 2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간 동안 승철은 지옥을 봤습니다. 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을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침내 소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몸은 그저 밧줄에 매달린 채 흔들렸습니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광장은 침묵에 휩싸였고 수천 명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한철수 대위가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자의 말로다. 탈출을 꿈꾸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말을 들으며 승철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 어린 소녀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죽어야 하는가? 자유를 꿈꾼 것이 죄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수감자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영민이 승철의 팔을 잡았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가야 합니다.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의심받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교수대를 지나칠 때 고개를 들어 소녀를 봤습니다.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시신을 보며 승철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나가겠다고, 저 소녀가 꿈꿨던 자유를 대신 쟁취하겠다고요. 막사로 돌아온 후에도 승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앞에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발, 파래진 얼굴, 튀어나온 눈. 그 모든 것이 뇌리에 새겨졌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민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았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철이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영민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준비했고 계획이 있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음 달 보름입니다. 그날 밤 북쪽 철조망 구역의 전기가 정기 점검으로 30분간 끊깁니다. 확실합니까? 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시절 친구가 보위부에 있습니다. 그자가 흘린 정보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승철은 보름달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후, 그날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오늘 본 소녀처럼 교수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영민이 승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겁니다. 이곳의 진실을요. 그날 밤 승철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났고 철조망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철이 달려가려 하자 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고요. 승철은 꿈속에서 울었고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보름날까지 남은 시간은 30날이었습니다. 승철은 하루하루를 세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승철은 막사로 돌아오다가 낯선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수용소에서 젊은 얼굴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있거나 중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청년은 승철을 보자 눈을 크게 떴고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이 불안정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기 형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민호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승철은 경계의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오는 사람은 위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밀고자였으니까요. 왜 들어왔나? 아버지가 남쪽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끌려왔는데 어머니는 오는 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병동에 계십니다. 전형적인 사상범 가족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살아. 여기서는 아무도 믿지 마. 승철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형님, 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 절박함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승철은 대답하지 않고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호는 계속 승철을 따라다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노동장으로 가는 길에도 막사로 돌아올 때도 항상 승철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승철도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겁에 질린 청년처럼 보였고 수용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주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에게 맞을 때도 제대로 피하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승철이 가르쳐줬습니다. 맞을 때는 몸을 둥글게 말아. 급소를 보호해야 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민호는 순진해 보였고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보름날까지 20일이 남은 밤 민호가 승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막사 뒤편 어둠 속에서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승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형님은 혹시 탈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순간 승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고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보이부가 스파이를 심어 탈출 기도자를 색출하는 것은 흔한 수법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탈출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 승철이 냉정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진심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지만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제 인생이 끝나야 합니까?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혹시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너 지금 위험한 소리 하는 거 알아? 압니다. 하지만 형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승철은 한참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와. 둘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영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민호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모르는 놈을 데려오다니요. 이 친구도 탈출하고 싶답니다. 영민이 민호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너 스파이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영민이 승철을 돌아봤습니다. 형님,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이 보이부 앞잡이일 수도 있습니다. 승철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혼자 탈출하는 것보다 셋이 낫지 않겠습니까? 서로 도울 수 있고요. 영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긴 한데 위험합니다. 그때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영민은 민호를 내려다봤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둬. 배신하면 내가 먼저 내 목을 비틀 거야. 탈출이고 뭐고 상관없이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영민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날 밤 자정, 북쪽 철조망 구역의 전기가 정기 점검으로 30분간 끊긴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철조망을 넘는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 정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군인 시절 친구가 보위부에 있어. 그자가 흘린 정보지. 보초는 어떻게 합니까? 영민이 웃었습니다. 보름날 밤에는 보초들도 방심해. 왜냐면 아무도 보름달 아래서 탈출하려 하지 않거든. 너무 밝아서 금방 들키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기회야. 역발상이지. 승철이 물었습니다. 철조망을 어떻게 자릅니까? 영민이 옷 속에서 작은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걸로 자른다. 광산에서 몰래 가져온 거야.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모든 걸 준비하셨군요. 영민이 철사 절단기를 다시 숨기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돼. 보름날까지 열흘 남았어. 셋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승철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꿈꿨던 자유가 이제 눈앞에 있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승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자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탈출을 열흘 앞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긴장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승철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획은 시작되었고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승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예감이 틀렸기를, 민호가 진심이기를, 탈출이 성공하기를요. 열흘이 남았습니다. 그 열흘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승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었고 밤에는 보름달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영민과 민호는 낮에는 서로 모르는 척했고 밤에만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름날이 왔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동안에도 승철의 머릿속은 온통 밤의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조망까지의 거리, 서치라이트의 각도, 보초의 위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저녁 배식 시간, 승철은 옥수수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영민과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고 수용소 전체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승철은 불안했지만 영민의 말을 믿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아무도 보름달 아래서 탈출하지 않으니 오히려 안전하다고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셋은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보초 교대 시간이었고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기어서 이동했고 감시탑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북쪽 철조망으로 향했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철조망은 은빛 거미줄처럼 빛났고 그 너머에는 산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민이 주머니에서 철사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10분 지났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0분이야. 영민이 속삭였고 승철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영민이 철사 절단기를 철조망에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밤이 한순간에 낮처럼 밝아졌고 승철의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소리가 울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총의 노리쇠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셋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병력이 철조망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 수는 3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한철수 대위가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승철, 박영민, 탈출 시도로 사형이다. 승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서 영민이 이를 갈았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최민호. 민호는 한철수 대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떨던 손은 이제 떨지 않았고 겁에 질렸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기였던 것입니다. 한철수 대위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최민호 동무. 계획대로 성공이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위 동지. 탈출 기도자 색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승철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영민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개새끼, 처음부터 스파이였냐? 민호는 승철과 영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임무? 사람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는 게 임무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철수 대위가 웃었습니다. 탈출 기도자들을 색출하는 게 민호 동무의 임무였지. 너희 같은 반동분자들을 잡아내는 거야. 승철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승철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왔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형님들을 감시하고 탈출 계획을 파악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아버지가 라디오를 들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승철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민이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몸을 날려 민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새끼를.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민의 어깨에 총탄이 박혔고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계속 달렸고 민호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민의 다리였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영민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기며 민호를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 병사들이 영민을 막으려 했지만
영민은 발버둥 쳤습니다. 피가 눈 위에 퍼졌고 영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승철이 영민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병사들이 승철을 붙잡았습니다. 영민이 고개를 돌려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영민이 소리쳤습니다. 승철, 뛰어. 지금 당장. 승철은 얼어붙었습니다. 영민이 다시 외쳤습니다. 살아. 넌 살아야 해. 그리고 영민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총상 입은 몸으로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영민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순간 승철을 붙잡던 손이 느슨해졌습니다. 승철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병사를 밀쳐내고 어둠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쏴! 저놈을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탄이 승철의 옆을 스쳤고 귓가에서 휙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총탄이 스친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승철은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맨손으로 철조망을 붙잡았고 철사가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손에서 흘렀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철조망을 기어 올랐고 온몸이 철사에 찢겼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베었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철조망 꼭대기에 올랐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민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막고 있었습니다. 몽둥이가 영민의 몸을 내리쳤고 영민이 쓰러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영민의 몸이 경련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민아. 승철이 소리쳤지만 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민이 목숨 걸고 만든 이 기회를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승철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떨어졌고 땅에 구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고 총탄이 나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승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속으로 죽음을 등지고 승철은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이 얼굴을 핥히고 바위에 발이 찧었지만 속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추격대가 풀린 것입니다. 군견들이 승철의 냄새를 쫓고 있었고 보위부 병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방향을 바꿔 계곡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개들의 후각을 따돌리려면 물이 필요했습니다. 비탈길을 굴러 내려갔고 나뭇가지가 온몸을 찍었습니다. 어깨의 총상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옷이 젖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고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물속을 따라 100m 정도 기어갔고 발이 바위에 찧어 피가 났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반대편 언덕에 올랐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산을 훑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가 계곡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따돌린 것입니다. 승철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손을 어깨에 대보니 피가 묻었습니다. 총알이 스쳐간 상처였지만 깊지는 않았습니다. 승철은 옷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피가 스며들었지만 일단 지혈은 됐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해졌고 별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낮이 되면 더 위험했습니다.
헬기가 뜰 것이고 수색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승철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국경 방향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떠올랐고 산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승철은 바위 그늘에 몸을 숨기고 쉬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어제 저녁 옥수수죽이었습니다. 승철은 주변을 살폈고 나무 껍질을 벗겨 입에 넣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씹어서 삼켰습니다. 영양은 거의 없었지만 안 먹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바위 틈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고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승철은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참았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산을 훑었고 몇 번이고 같은 지역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헬기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승철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하늘을 확인했습니다. 헬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고 발이 부어올랐습니다. 신발은 이미 찢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승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곪기 시작했고 열이 올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승철은 귀를 기울였고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샘이었습니다. 샘물에 얼굴을 담갔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상처를 씻었고 다시 옷으로 감았습니다. 하지만 염증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다시 가까워진 것입니다. 승철은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나무를 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저기다. 발자국이 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승철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넘어졌고 일어났고 또 넘어졌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추격대가 지나갔고 개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땅을 맡았습니다. 승철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승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니야, 발자국이 끊겼어. 바위 위로 올라간 것 같아. 추격대가 다른 방향으로 갔고 개들도 따라갔습니다. 승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승철은 기어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었고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민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아. 넌 살아야 해. 그 목소리가 승철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민 모두가 죽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것이 승철을 전진하게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승철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소리였지만 샘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강물 소리였습니다. 승철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언덕을 기어 올랐고 정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눈앞에 펼쳐졌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을 버텼고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변에는 순찰대가 보였고 감시탑의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고 있었습니다. 낮에 건너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승철은 바위 뒤에 숨어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앉았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환청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영민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승철아, 조금만 더 버텨라. 살아야 한다, 아들아. 형님, 거의 다 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승철은 눈을 떴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승철을 깨웠고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승철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승철은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고 승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버텼습니다. 승철은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생명을 향해 승철은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차갑게 뺨을 눌렀고 온몸의 열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팔을 뻗어 앞으로 나아갔고 다리로 얼음을 밀었습니다. 몇 센티미터씩 전진했고 그 느린 속도가 답답했지만 서두를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끝이었으니까요. 10미터쯤 갔을 때 얼음에 금이 간 곳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선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물이 보였습니다. 승철은 방향을 바꿔 우회했습니다. 몸을 최대한 넓게 펼쳐 무게를 분산시켰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0미터, 30미터, 강의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순찰대의 손전등 불빛이 강변을 훑쳤습니다. 승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멈췄고 눈을 감았습니다. 움직이면 들킬 것이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음 위를 천천히 비췄고 승철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승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을 참느라 폐가 아팠습니다. 이쪽은 이상 없습니다. 순찰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저쪽 강변 확인하고 넘어가자.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승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승철은 다시 기어갔습니다. 40미터, 50미터, 이제 강의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고 그 소리가 고요한 밤의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승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로 금이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고 물이 스며올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고 피부에 닿았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무게를 이동시켜 갈라지지 않은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금이 더 커졌고 승철의 오른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다리를 감쌌고 승철은 비명을 참았습니다. 팔로 얼음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손톱이 얼음에 박혔습니다. 간신히 몸을 빼냈습니다. 다리가 젖었고 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승철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죽으면 안 돼. 다시 기어갔습니다. 젖은 다리가 얼음에 달라붙었고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0m, 70m, 이제 강의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몸을 끌 수 없었습니다. 승철은 잠깐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쉴수록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승철은 영민을 떠올렸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외쳤던 그 목소리를요. 형님, 살아야 해요. 승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갔습니다. 팔이 떨렸고 손가락이 얼어붙었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80m, 90m,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변이 보였습니다. 흙이 보였고 나무가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승철은 마지막 힘을 짜내 얼음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고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눈 위에 얼굴이 박혔고 차가운 눈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승철은 손으로 땅을 움켜쥐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20해 넘게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승철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자유의 땅에 발을 딛고도 죽는 건가 하고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용소에서 20년을 버텼고 사흘 동안 추격을 피했고 두만강을 건넜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승철은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 승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런, 여기 사람이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승철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살아있어? 숨쉬고 있어? 손이 승철의 목에 닿았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빨리 집으로 옮겨야 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또 탈북자야? 순이야, 위험해. 보이부가 국경 너머까지 쫓아올 수도 있어. 순이라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잖아. 죽어가고 있어. 하지만 오빠, 제발. 우리 동생 생각해봐. 동생도 이렇게 강변에서 죽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빨리 옮기자. 손이 승철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철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천장이었고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승철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사흘이나 누워 계셨어요. 승철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팠습니다. 순이가 물컵을 건넸고 승철은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디? 중국입니다. 강변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죠. 승철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을 건넌 것, 쓰러진 것, 그리고 목소리. 왜 저를? 순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북쪽 사람이었거든요. 20년 전에 넘어왔죠. 당신 같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승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긴 안전합니다.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승철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회 넘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승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승철을 현실로 끌어당겼고 여기가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승철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매일 죽과 빵을 가져왔고 승철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랜 기아에 시달린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쯤 지나자 승철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해골 같은 얼굴에 움푹 들어간 눈,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45의 나이였지만 거울 속의 사람은 70 노인 같았습니다. 순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가 국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한국으로 가실 거죠?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합니다. 브로커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승철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제 동생이 20년 전에 강을 건너다 익사했어요. 저는 살았지만 동생은 못 살았죠. 승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생 못 가지요. 순이가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살아서 진실을 전해야 세상이 바뀌니까요. 북쪽에 아직도 수십만 명이 갇혀 있잖아요. 승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용소에 남겨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 죽어가고 있을 사람들이요. 제가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증언하세요. 당신이 본 것을, 겪은 것을 세상에 알리세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며칠 후 순이는 브로커를 데려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이름은 강철수라고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3달 정도 걸립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그 다음 태국으로 가는 거죠. 철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로 이동하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국경 지역이라 검문이 심하거든요. 승철은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 도착 후에 정착금에서 갚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승철은 안도했습니다. 몸 하나만 빠져나온 상태였으니까요. 언제 출발합니까?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몸 좀 추스르세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철수가 떠난 후 순이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그 옷은 너무 찢어져서요. 승철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깨끗한 옷이었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이가 웃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사세요.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승철의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순이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줬고 승철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철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순이 씨는 왜 한국으로 안 가셨습니까? 순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승철은 순이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승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 못 이루시는 것 같아서요. 차 한 잔 하실래요?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김이 피어올랐고 그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서우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지금은 두렵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순이가 승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길을 지나왔어요. 수용소에서 20년을 버텼고 탈출에 성공했고 두만강을 건넜잖아요. 그런 당신이라면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곳 세상을 모릅니다. 20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요. 배우면 됩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당신처럼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수만 명 있어요.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승철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승철은 짐을 쌌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순이가 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순이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행 경비예요. 조금이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순이가 승철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편지 한 통만 보내주세요.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요. 승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승철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철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순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승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꼭 잘 살아서 순이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 제대로 감사를 전하겠다고요.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승철은 중국의 시골길을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었고 정글을 걸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과정이 꿈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행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승철은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이 신기했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고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승철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승철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았고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승철은 울었습니다. 20해 넘게 꿈꿨던 자유의 땅에 마침내 발을 디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영민에게, 순이에게, 그리고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승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승철 씨, 하나원으로 가시겠습니다.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승철은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글을 다시 배웠고 컴퓨터를 배웠고 남한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을 처음 만졌고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자동차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었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무서웠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고 승철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고 선택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석 달 후 승철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공간이었지만 승철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첫날 밤 승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쌌고 따뜻한 이불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신음소리, 기침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승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교수대에 매달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발이 보였고 파래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영민이 보였습니다. 피가 눈 위에 퍼졌고 영민이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왜 못 살렸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승철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승철은 잠드는 것이 두려워졌고 밤이 되면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승철은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승철의 이야기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에요.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승철은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철은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특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치범수용소 그림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10만 명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제 노동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계만 이야기했습니다. 숫자만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의 진짜 모습을,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을, 그곳의 냄새와 소리와 공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승철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승철은 통일부에 전화했습니다. 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이승철 씨,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사흘 후 승철은 통일부 건물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담당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승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철입니다. 20살 때 함경북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고 2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혔습니다. 연좌제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어머니는 3년 만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작년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철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6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옥수수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실수하면 맞았고 항의하면 고문당했습니다. 담당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승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받다고 19살 소녀가 교수대에 매달렸다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배신당했다고 친구 박영민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고요. 1시간이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쉬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보았던 모든 것을, 겪었던 모든 것을요. 녹음이 끝났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승철 씨,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요. 죽은 자들을 위해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승철의 증언은 국내 인권단체들의 주목을 받았고 곧 국제무대로 이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 요청이 왔고 승철은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수십 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통역사들이 각국 언어로 통역했습니다. 승철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고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민을 떠올렸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외쳤던 그 목소리를,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요. 저는 20년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승철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것을 봤습니다. 19살 소녀가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로 교수대에 매달리는 것을 봤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저 가족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생을 지옥에서 삽니다. 승철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묻힙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그들을 잊습니다. 저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철의 증언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고 CNN, BBC, 뉴욕타임스가 모두 다뤘습니다. 하지만 승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승철은 서울 시내 작은 강연장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20명 정도의 탈북민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승철처럼 북쪽을 떠나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승철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힘들지 않으세요? 과거를 계속 꺼내는 게요. 승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듭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가끔은 모든 걸 잊고 싶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영민이라는 친구였죠. 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총탄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살라고 외쳤습니다. 승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민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삶을 저는 헛되이 쓸 수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말해야 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승철은 청년에게 다가갔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준비됐을 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승철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용소 시절 몰래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고 그 속에는 영민이 서 있었습니다. 승철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민아,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랐던 대로 살고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혔고 그 빛 하나하나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승철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승철은 증언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언젠가 모든 수용소가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날까지 승철은 말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자유를 꿈꾸며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용소에서 봤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철조망 너머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 아래 빛나는 별들이었습니다. 승철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어딘가에 닿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이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요. 승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증언자로서의 삶, 생존자로서의 책임, 그것이 승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승철은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기억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희망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별빛 아래서요. 여러분, 이승철 씨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20년이 넘는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하고 마침내 자유의 땅에 발을 딛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잃은 것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친구 박영민까지요. 하지만 승철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헛되이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십만 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말이죠. 우리는 가끔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 좌절하고 작은 어려움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상상보다 강하고 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승철 씨는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잊지 않도록, 침묵이 승리하지 못하도록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